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저는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충현입니다. 1기에 이어서 이렇게 2기 선생님들까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년정원이 오늘 이제 2기인데 아마 98기가 더 진행이 되면 100기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아까 출발 전에 그 36.5인가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있던데 거기에서 1기 선생님들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잘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백년정원과 같은 프로그램이 시흥시에서 참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극히 드문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시흥 시민들에게도 좀 상당한 자긍심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이것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배우시고 또 참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도시생태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생태학이라고 하는 전공이 어떤 전공이냐면 도시계획하고 그 자연환경 보전을 결합해 놓은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독일 쪽에서 많이 발달한 그런 학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희 세대가 40대 말 50대 초 요 정도 되는 세대들인데요. 저희 세대가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국내에 도입을 해온 그런 학문들이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그 도시화 과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분야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클라이넨가르텐 퀴즈를 내셨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작은 정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클라이넨이라는 거가 리틀이라는 얘기고요. 가르텐이 가든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도시 안에 생활권 주변에 이렇게 텃밭처럼 작은 정원들을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독일에서는요. 이 정원은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33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원을 시정부로부터 분양을 받게 되면 3분의 1은 작은 헛간 같은 집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따뜻한 물하고 이렇게 식사를 좀 하시거나 낮잠을 좀 주무시거나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3분의 1은 반드시 꽃 종류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 가꿀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상추랄지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정원을 분양을 받게 되면 333 원칙에 따라 가지고 3분의 1은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고 3분의 1은 꼭 시민들을 위한 꽃밭 같은 걸 조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유명한 그 의사 한 분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너무 어렵게들 이제 독일도 이제 전후에 좀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되고 나니까 이렇게 쉴 만한 공간들이 적어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것을 병원에 예를 들면 의료비를 주는 것보다는 시정부에서 적절한 토지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시민들이 거기 와서 농사나 경작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신건강이나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정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냐면 전쟁 시에 농촌으로부터 먹을 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신선한 채소를 키워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도시 내 텃밭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가지고 그 3분의 1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들을 원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 뭐라 그러죠? 정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지 지낼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독일 같은 데 특히 터키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
파독했던 광부나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셔가지고 노후에 이제 그분들도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 아주 독특하게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공간을 받기가 조금 어렵고요.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이 그런 공간들을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막 급하게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에 사는 분들이 너무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그럴 정도의 여유를 우리는 못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까지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는 은퇴 세대들이 되어가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정부나 이제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지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나 의료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주로 생명보험회사나 이런 데서들 많이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2000년대, 특히 그 이제 민선 정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4기째 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시장님들이 몇 번째 들어오셨는지, 5기인지 6기인지 6기인가요? 그 민선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도시농업과 관련된 움직임이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그렇게 서울시는 이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가 최근에 그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런 활동이 좀 활발해졌고요. 경기도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경기농림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도시농업 활동을 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하고 틀려가지고 경기도는 이 시군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진행되는 속도가 비교적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시흥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시장님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오셨던 그 담당관님께서 상당히 좀 해안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흥이 가지는 뭔가 좀 다른 특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백년정원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모두의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도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제가 여기 와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것이 교육을 지원을 해주고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지원은 바로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다시 진행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하고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런 모임, 그러니까 그런 활동에 공감을 하시는 선생님들만 계시게 되면 사실은 그 독자적으로라도 계속 그런 활동을 해나가실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도시 생태계의 이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시 안에 살면서 도대체 이 도시 생태계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지금 현 세대가 할 수 있는 책임인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이제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는 제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주제를 좀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도시농업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이게 조금 내용을 아침에 와가지고 보니까 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년간 그 교수들이 그 연구년이라고, 예전엔 안식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연구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한 8년에서 10년을 근무를 하고 나면 1년 정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좀 더 하든지 국내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좀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나가 있었던 거는 주로 시카고 지역에서 이 도시농업 사례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왔었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산업적으로는 상당히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현대자동차 같은 거 잘 팔고 잘 살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철강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이 쇠락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력을 갖춘 반면에 미국은 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같이 과거에 유명한 공업 도시들이 지금 상당히 뭐랄까 좀 못 사는 동네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산업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따라서 이제 자꾸 이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뉴욕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셨던 은퇴 세대나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산업화가 좀 쇠락화됐다라 그래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속 사셔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 정부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여가나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또는 이제 유명한 시설 같은 것들이 폐교가 되게 되면 그런 지역을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식물원 같은 데에서 지금 선생님들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요. 그런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그러니까 꽃을 키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그런 데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다시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그 친환경 급식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이제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것 외에 별도로 했던 작업 가운데 하나가 그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그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 플랜을 동국대학교에 제가 있는 이제 연구실에서 이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은 뭐 저 혼자 하는 작업은 아니고요. 저 다음 주부터 아마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강사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저랑 비슷한 얘기를 또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라고 했던 그 노들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 철도를 타고 노량진에서 용산을 가다 보면 한강 가운데 큰 섬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건영인가 하는 그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그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라고 사들였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교통이 좀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 노량진으로 빠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교량을 별도로 신설을 하거나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오랫동안 방치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농업협의회와 같은 안철환 선생님 여기 오실 건데요. 이제 그런 단체들에서 이거를 그냥 묵혀두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쓰이기 전까지 도시농업 공간으로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노들 텃밭이라고 하는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이런 지방정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정부 차원의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 이제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서 도농이 상생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라고 하는 주제고요. 약 200만 명의 도시농부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을 위한 부처인가요? 아니면 국민을 위한 부처일까요? 일반 국민은 국민을 위한 부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 산림과 관련된 부분, 축산과 관련된 부분에 정부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 국민을 위한 부처이기는 부처인데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농민을 대변하는
부처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혹시 제가 퀴즈를 좀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의 도시민이 전 국민의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서울하고 경기도에 집결된 인구는 한 3분의 2 정도 가까이 되는 인구고요. 근데 그 정도 인구 말고, 뭐 그것도 포함될 텐데요.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읍 단위하고 시 단위 이상에 사는 인구를 도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읍에 있어도 면 단위는 아닙니다. 읍도 이제 읍 차원이고요. 면으로 가게 되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도농 통합 도시에도 군이 들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면 단위는 아닌 거고요. 예. 85% 정도 되거든요. 85%. 네. 더 이상한데. 예. 다들 정확하게들 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92점 몇 %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2%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농민 인구가 6%가 안 되는 인구잖아요. 지금 한 5점 몇 % 정도 되는 인구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식품부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니까 제일 반발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단체예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채소, 뭐 과수 이런 거 다 재배해가지고 먹고 살면 농민은 뭐 먹고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도농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비전에다가도 넣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쿠바나 이런 약간 좀 못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도시에서 자생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나라들인데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도시에서 실제로 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백년 정원이 잘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 아세요? 실제로 가락시장에서 여름철에 판매되는 채소량의 3분의 1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3분의 1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는 주말 농장, 그다음에 이런 백년 정원 같은 데서 나오는 상추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엽채류들이 되게 그렇게 소비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은 당연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도시민들이 그런 것까지 다 길러서 드시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요. 사실은 이제 여기 백년 정원도 이름이 정원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아까 독일의 클라이넨가르텐처럼 3분의 1 원칙을 지켜야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 농사 많이 져봤거든 그래가지고 도시에 있는 텃밭에다가 상추, 배추, 쑥갓 작물을 완전히 길러내게 되면 사실은 그런 채소류는 되게 시설 재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콤팩트한 공간,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소득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시에 사는 92%의 도시민들이 너무 심하게 그것을 요구하시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시 내에서 도시농업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꼭 작물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을 자급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도시민의 건강, 그 다음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와해된 공동체. 이렇게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게 요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텃밭을 나와서 일기 선생님들처럼 서로 인사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요 자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료가 뭐냐면 2010년 대비 지금 2015년까지 도시 내 이런 그 도시 텃밭의 숫자가 1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도시 텃밭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70년대까지 지금 우리가 92%가 도시에 살고 있다라 그랬는데요. 70년대까지는 70% 이상이 농촌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면 이제 불과 우리가 한 세대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 이전에 사시던 분들은 거진 대부분이 농촌에 사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에는 아주 오랫동안 이 경작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게 사셔도
그 할머니들조차도 왜 집 앞에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뭐 토란을 키우시든지 상추를 키우시든지 하는 그런 거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 이런 시정부에서 이렇게 전을 펴드리니까 이게 1년에 뭐 2배 정도가 아니라 한 5년 사이에 10배 정도까지 이렇게 도시 텃밭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2년에 서울시에서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2011년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아래 성남, 안산, 남양주, 하남, 시흥을 비롯해가지고 경기 도내에 있는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도시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례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도시농업에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정원을 만들거나 도시농업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토지죠.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빌딩을 짓든지 공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촌처럼 땅을 놀려가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관점하고 잘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정부나 국가에서 도시농업을 해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그런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농지법, 우리나라에 이제 농지를 관할하는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농지법인데 우리나라 농지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자유전의 원칙이에요. 당신이 논밭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농사를 지으세요. 만약에 논밭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게 되면은 세금을 과하게 물려가지고 그것을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흥도 호족벌 석건 상당히 많은 농지들이 있잖아요. 도시 주변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농지를 농지를 가진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인근에 이제 여기 연성지구나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 농지를 대여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짓는 건 편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신데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면 경자유전이에요. 땅 가진 사람이 함부로 소작을 줄 수도 없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 있는 땅을 예를 들면 이렇게 도시민들에게 주말 농장이나 그런 걸로 빌려주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농지법이 가지고 있는 큰 한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를 잘 해결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커질까요? 예전 같으면 농지를 함부로 사질 못하니까 내가 투기를 함부로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종종 그 정치인들 청문회 때 보면은 실제 농사 안 짓는데 농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풀려가지고 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를 누구나 다 쉽게 사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분양을 할 수 있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농지에 대한 큰 원칙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법에서도 보면은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지금 시흥에도 아마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 되게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이 지역이 마찬가지로 농지법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도시에 우리가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공원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에 만약에 어떤 기준을 안 두고 농사를 짓도록 하게 되면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농토를 그러니까 도시 농부들이 농토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산림이나 만약에 공원에 있는 나무를 그냥 다 훼손을 하고 농지를 만들게 되면 그것도 도시 차원에서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 있는 농지를 도시에 있는 공원을 시민들을 위해서 농토로도 좀 활용을 합시다라고 국토부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주장을 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아주 선한 뜻으로 보면은 그 뜻을 충분히 받겠지만 만약에 주차장이고 뭐고 도시공원에 이렇게 해놔버리면 진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무 심는 게 돈이 들어가니까 아예 농지로 해놓고 나중에 관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도시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경관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법에서도 일부 개정해가지고 그 사회복지시설 항목에 텃밭을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규모도 작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를 심어야지 될 공간에 텃밭 같은 걸 만들어 놓게 되면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과천에 그 주공 아파트들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선배가 거기 이제 사시는데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죠. 근데 어머니인데 연세가 좀 많이 높으신 어머니셨는데요. 그 주공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가지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동네 할머니들이 틈만 나면 나오셔가지고 잔디밭을 개간하시는 거예요. 텃밭을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도 못 들어가는 이 잔디밭이 무슨 쓸모가 있냐 그러고 자꾸 개간을 해가지고 상추 같은 걸 심으려고 그러니까 관리소장님이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시에서 나중에 문제된다고 나중에 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저 뒤에 도로 지나가는 쪽에 그 좀 안 좋은 땅을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부 분양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에요.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데 잔디밭이나 꽃밭을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전부 호미로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고추도 심고 파도 심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 할머니들이 왜 꽃 심고 나무 심어야 될 공간을 이거 전부 밭을 만드셨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일부 이런 법에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시 안에서 텃밭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그 클라이넨가르텐 같은 경우가 법으로 아예 도시 면적 내에 도시 내 일정 면적을 그 작은 정원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을 정해놔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시민운동 차원에서 했던 일들인데요. 지금 아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안 되어 있으면 다 빌딩들이 도시 내에 그런 텃밭들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훨씬 선진화된 그런 국가에서조차도 개발업자들이 호시탐탐 그 클라이넨가르텐을 어떻게 개발을 할까 해가지고 시하고 계속 이 담합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시민단체들이 막 머리띠 메고 이 클라이넨가르텐이 60년 된 거다, 70년 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 과거에 이 흑백 사진 들고 이 피켓 시위도 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워낙에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상자 텃밭, 옥상 텃밭, 베란다 텃밭, 자루 텃밭. 이렇게 집에서 못 쓰는 옷들을 묶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상토를 넣어가지고요. 이게 들고 다닐 정도만 되면 웬만하면 그런 데서 뭐 꽃이나 상추나 그런 것들을 다 재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운동들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도시 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시흥도 사실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고령화 사회가 돼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제 5분의 1이죠. 5분의 1 정도가 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이제 인구 피라미드가 제일 선진국 같은 경우가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종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태학 용어인데 그냥 이해를 좀 해주고 들으세요. 요 보통 한 10대나 20대 초반까지를 우리가 전 생식 연령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연령층이거든요. 대략 한 40대까지를 생신 연령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식 연령층이 어떻게 보면 경제나 이런 것들을 제일 활발하게 하는 시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0을 넘어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후생식 연령, 더 이상 생식 활동을 안 하는, 자식을 안 낳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종 형태로 되어 있게 되면 초등학생의 숫자나 예를 들면 40대 엄마 아빠의 숫자나 또는 돌아가셔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인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수록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살짝 좁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죠. 이게 이제 사회가 큰 문제 없이 발달하는 그런 사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피라미드 형태로 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 숫자는 엄청 많고
40대는 그보다 적고 60대는 그보다 적고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은 나중에 이제 장년이 될 수 있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경험을 했던 그런 인구 사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인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단지형 인구라 그러는데요. 전 생식 연령이 훨씬 적어요. 생식 연령은 두꺼워요. 그러니까 후생식 연령은 좀 작거든요. 근데 이 2030년이라고 하면 이 생식 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이 다 은퇴 세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지가 아래는 훨씬 더 좁아지고 위는 훨씬 더 가분수 형태가 되겠죠. 그럼 그 사회는 지탱 가능하지가 못한 사회가 돼요. 그러면 그런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발달하게 될까요?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예, 근데 빈곤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냥 있으면 정말 빈곤에 빠지거든요. 왜냐면 초등학생 한 명이 예를 들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한 4명 이상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배관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빠지는 살만큼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워줘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그걸 차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 적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시 돈 벌어서 그 나라로 가시면 괜찮은데 사람이니까 다 여기 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도 결혼을 하고 또는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얻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인구가 한국 인구의 마찬가지로 20%, 5분의 1 정도가 되면 항상 어느 나라든지 심각한 그 인종차별 문제나 분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가 50년대 이제 그 2차 대전 겪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똑같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식들을 안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은 있는데 자식들 한둘밖에 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인원을 어떻게 채울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파독 광부나 파독 간호사나 그다음에 주로 이제 온 사람들이 그리스나 터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사회를 채워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일정 시기가 되니까 이제 80년대 후반이 되니까 전체 국민의 10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젊은이들이 보면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뺏기나 그러고 막 티격태격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가요?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티격태격 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국가 경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그런 선진국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가 결국은 2030년이 되면 특별히 우리가 자식을 그렇다고 갑자기 막 많이 낳을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2030년이 되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다문화나 이렇게 오신 분들의 인구가 한 10% 정도가 되고 우리도 서독이나 스웨덴 같이 똑같은 그런 인종 분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도시 농업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싫어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좀 더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도시농업에 대한 이 부분도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농업이 가지는 장점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우리가 신선하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지역의 공동체. 도시사회라는 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요즘. 심지어는 독거노인 혼자 사시다 돌아가셔도 몇 달 있다 발견을 해도 그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일본은 그런 산업까지 지금 발달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상조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호한 얘기지만 그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누가 돌아가셨다라 그러면 이제 부고를 내는 사람, 뭐를 하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뭉쳐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신다라 그러면 황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조회사에라도 기대해야지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상조회사에 드시는 경우들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상조회사에 가입을 하는 시대도 이미 지나버렸고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기대기도 뭐하니까 내가 죽구덩,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다음에 장래의 일체를 상조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내가 만약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죽은 걸 알게 되면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냥 짐은 짐대로 딱 정리를 하고 누구한테 그 부고 내야지 될 사람들한테 장례식을 별도로 하지 않고요. 어느 분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고 어디에 장례 치르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약간 좀 뒤처리 회사 같은 그런 회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뒤처리라 그래서 조금 죄송한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도 20년 정도 지나면 상조회사가 아니라 그런 뒷마무리를 해주는 회사들이 틀림없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회 발달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지역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도시농업 활동을 하시면 어느 할아버지가 오늘 안 나오셨네. 그러면 이제 연락들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런 도시 텃밭을 같이 하는 공동체들이 서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가 이제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해를 가졌었잖아요. 작년에 12일을요. 그런데 이제 왜 뜬금없이 도시농업에서 생물 다양성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혹시 작물을 여러 가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전업농이 작물을 여러 가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절대 작물을 여러 가지를 키우지 못하세요. 돈이 될 만한 작물을 집단으로 키워야지 돈이 되잖아요. 벼농사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논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무슨 벼, 여기는 무슨 벼 이렇게 소품종으로 절대 키우질 못하시잖아요. 벼농사 짓는 분들은 다 기계화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도시에서 농업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가지고 오셔가지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다라 그러면 다 웃으시겠죠. 다 소규모로 한 줌 한 줌 농사를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제 우리 할머니들 세대들이 시집을 갈 때 되면 어머니가 자기 마을이나 자기 동네에 특정하게 괜찮은 작물들, 콩 한 줌, 뭐 조 한 줌, 그 종자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시집을 보냈다고 그러시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뭐 7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여기 시흥에서 만약에 저 서울에 어디 구로로 시집을 가는 할머니가 계시면 시흥댁이잖아요. 시흥댁 할머니가 시흥에서 되던 뭐 동북콩이든 무슨 콩이든 그런 콩 몇 가지를 가지고 글로 시집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는 이쪽 동네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씨앗을 안 가지고 있을 확률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씨앗들이 교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씨앗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종종자인데요. 그 토종종자를 농사하는 농민들이 짓는 거니까 농촌에서 보존을 하라 그러면 보존이 될까요? 불가능하죠. 집단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시흥시의 백년정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 종자나 또는 꽃씨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규모 농사를 짓는다라 그러면 그건 100%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농부들이 이 작물 종자의 다양성을 지켜내는데 훨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지금 우리 백년정원에서 앞으로 백년정원 한 5기 정도가 나오게 되면 꼭 하셔야지 되는 것이 씨앗도서관이에요.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기 선생님들 하시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를 들면 종묘상 같은 데서 종자를 사와야 되는데 종묘상에 사오는 종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사다가 나눠서 쓰셔야 되는데 그 종자가 재래종 종자가 아니라 대개 이제 농업용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종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종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농민들이 재배를 해준 모종을 가져다가 심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원래 우리나라 시골에 있던 토종 종자들을 모으셔가지고요. 1기의 5분 선생님은 뭐 콩종자 5개, 2기의 선생님들은 상추농자 5개, 뭐 3기의 선생님들은 또 다른 종자 5개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도서관이라니까 거창한 게 아니고요. 종자를 모아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종자를 책처럼 쭉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나는 이번에 콩을 좀 몇 종자, 대개 이제 한 3개 정도밖에는 빌려주질 않는데요. 한 3종자를 빌려주고 가을 되면 그것의 8배를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종자를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 시흥 백년정원에서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다른 데서는 없는 종자가 수십 종자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도시농업을 통한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 그런 씨앗 도서관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도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권해볼 만합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강점 요소예요. 이제 기회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이비부머, 이제 우리 은퇴 세대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시흥에도. 그 선생님들이 일 자리가 아니라 일 거리를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꼭 직업적으로 도시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과 그 소일거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거리를 만드시는 것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들. 소규모 농사 짓는데 거기다가 농약 칠 분들은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가를 보내고 또는 손자나 아들들하고 상치쌈을 해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과거 같으면 돈 얼마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우리 코리안 타임 없어지셨죠. 할머니들조차도 저 고스톱 치신다고 경로당에 모이시는데 지각하시면 왕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산업화 이후에 농사를 짓던 시절하고 틀려가지고 농사를 짓던 시절은 10시에 만나자라고 해도 10시 반에 가셔도 어차피 밭에 계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산업화된 다음에 시간이 돈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우리가 한 3, 40년 겪었잖아요. 이젠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돈으로 귀결이 되는 시간조차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웃과 음식이나 자식들과 그런 공간을 나누는 것이 이제 행복의 기준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도시농업이 가지는 기회 요인입니다. 약점 요인은 농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70% 인구가 70년대 농촌에 사셨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40대 이후의 인구는 농사를 안 져본 인구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마 백년정원 1기 선생님들도 해보시면서 아마 그런 시행착오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백년정원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농촌 농업인들의 잠재된 반론. 그러니까 왜 도시에서 다 생산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농사를 지어보면 오히려 농민들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은 작물이라면 내가 지금보다 돈을 얼마를 더 주고라도 사서 드시겠다라고 하는 농촌에게도 그게 위험 요소도 되지만 사실은 강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도시 공동체 안에서 좀 소화를 시켜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복잡한 문제지만 우리가 도시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생겨나는 삶의 질, 그 다음에 도시의 생태적인 문제,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문제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들, 노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우리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 여가나 휴식이나 그런 것들을 멀리 꼭 골프를 치러 가신다라든지 멀리 관광을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접근거리 얼마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농업이나 이런 정원 같은 가드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것이 나만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녹지가 도시 곳곳에 있고 꽃이 있으면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지나다니는 분들이나 다른 시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농업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소비가 감소돼요.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된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시거든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작년에 제1기 국제도시농업 컨퍼런스, 국제도시농업 대회를 서울시에서 했어요. 5월 달에 했는데요. 올해도 할 거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시흥 100년 1기 선생님들을 초청을 안 했는데요. 올해는 꼭 좀 초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활동하신 사진이나 아까 그 36.5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카고든 디트로이트든 대만이든 일본에서 오신 분들보다도 우리가 해봐서 알아 그러고 이렇게 자꾸 설명해 주실 수 있거든요. 시흥이라고 하는 100년 정원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올해는 좀 꼭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런 활동들을 이제 우리가 왜 하느냐면요. 선생님들 대부분 대형 냉장고 다 가지고 계시죠. 대형 냉장고는 도시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주범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면 주말에 열심히 가셔가지고 대형 마트에서 음식물을 잔뜩 사다가 열심히 딱 쟁여놓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왠지 걱정이 좀 덜 되시는데 그 중에 상당량을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작으면 대형마트를 가실 수가 없고 동네에 있는 식료품점이나 동네에 있는 조금 값이 비싸도 그 작은 시장들을 다니시게 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저렴하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대형마트는 결국은 대기업만 잘 사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납품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예전에 보면은 왜 쌀가게, 동네 담배가게 하나 해도 자식들 다 대학을 보낼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쌀가게 동네에서 해가지고는 자식 대학 보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쌀을 다 대형마트에 가서 사오시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대한 이용을 줄이고 대형 냉장고를 줄이게 되면 도시의 에너지나 이 소비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고 해결되지 않고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도시농업을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상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쑥갓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으면 나누는 거고요. 많이 나올 땐 나눠서 드시는 거고 부족할 땐 아껴서 드시는 거고 사서 드시더라도 그만큼만 사서 드시는 거지 예전처럼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함부로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생태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가 와해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 요즘에 왕따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은 공동체가 와해됨으로 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과거 같으면은 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인사를 안 하면 본인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통으로 다 욕을 먹잖아요. 지금은 돈이 지배하는 시대지만 과거에는 염치가 지배를 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거에 되게 강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요. 지금은 그런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터놓을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만한 대상이 없는 어르신들도 많은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것, 이런 사회적인 문제, 빈곤을 떠나가지고 그런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결국 이게 다시 돌아가고 회복시키고 회귀하고 요즘 나오는 그 치유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100년 정원과 같은 도시농업 활동이거든요. 자, 이런 뭐 도시농업 활동이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분류 체계가 있어요. 주택으로 활용하는 거, 농장 같은 공원, 근린생활권, 도시에 만드는 거, 학교에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연구실에 다 집중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교 문제를 이 도시농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연구원의 이창우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90년대부터 이런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크게 보면 여가나 공익형, 영리형, 혼합형의 도시농업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가나 공익형은 개인 텃밭, 공동 텃밭,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병원 같은 데서는 기관 텃밭,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쩌면 우리가 하는 것은 시범 텃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시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 다음에 식용식물로 조경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제 그 뭐 도시의 농촌 심기 그래가지고 왜 이런 무슨 박이죠? 이렇게 생긴 거. 조롱박 같은 거 왜 심고 학교 같은 데 전시하는 게 이제 식용식물 조경.
이런 것도 많아요. 무단 점유 텃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아시는.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 그러면 이런 뭐죠? 흙에서 하는 활동만 생각을 하시는데 도시 양봉도 있어요. 도시 양봉. 어반비즈라고 하는 그 청년들 요즘에 사회적 기업도 있거든요. 서울에. 이 어반비즈, 근데 어반비즈가 만약에 농촌에서 실제로 양봉하는 분들하고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교육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 경매 같은 걸 해가지고 보통 꿀 한 병이면은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사는데 경매해가지고 한 30만 원에 팔아 그걸 사유단체에 이렇게 기부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취미 양계나 양돈 같은 것들도 도시에서 도시농업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영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근교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서로 섞여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도시농업을 분석을 해보면서 한 건데요. 이게 도심의 중심지예요. 도시에서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도시의 중심지로 갈수록 예를 들면 학습형,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농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을 하거나 보여주는 형태가 많고요. 중간 정도에 가면 이제 체험형,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체험형이죠. 그래서 도시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도시 외곽 쪽으로 하는 건 산업형이에요. 진짜로 농사가 주가 되는 그런 형태 위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무슨 교류형, 순환형, 뭐 주택 활용형, 학교 교육형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농업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도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청 주변에 그 상자에다가 작물 같은 거를 키워놓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은데 혹시 외국에 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저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요. 시청 앞에는 반드시 그 도시에 또는 그 나라의 주곡이 되는 걸 화분에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이든 옥수수든 뭐 감자나 고구마든. 그게 왜냐면 우리가 도시에는 살지만 농촌을 잊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작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시청 앞에 소규모 밭들을 이렇게 뭐 상자 텃밭이라도 해놓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시형이거나 학습형이지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A가 그런 타입이라 그러면 E는 완전히 이제 도시 근교에서 우리가 채소 같은 걸 키워서 도시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형태를 제외한 B나 C나 D라고 하는 형태를 각 도시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활성화시키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할 것이 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걸 참여 유형은 어떻게 할 거냐.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주가 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의 뭔가를 이루어내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뭘로 할 거냐. 상업성을 띌 거냐 말 거냐. 참여의 목적이 뭐냐. 위치는 어디에 둘 거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도시농업의 그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농업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여가 휴양 목적. 독일의 이제 클라이넨가르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 이제 일본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생태 환경 교육. 우리는 이거를 상당히 그동안 중시했었죠. 그래서 학교 같은 데다가 학교 텃밭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것들이 주로 이런 내용이었고요.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 쿠바나 이런 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식량 자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행돼 왔던 도시농업이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잠시 일거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 측면, 도시 공동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도시 재생이나 도시 생태계 회복. 빈 땅이 없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아스팔트이거나 건물이거나. 그래서 도시농업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포장된 공간의 일부 토지를 회복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달을 하게 되면 로컬 푸드 시스템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 이 산업 도시가 이렇게 쇠락하고 난 다음에 공터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지역에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그런 형태들이 이제 이런 로컬 푸드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도시가 먹을거리 사막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시가 먹을거리 사막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면요. 90년대 후반인가 런던에 왜 이 트레일러 모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파업을 하고 나니까 파업 6일 차인가 도시 전체에 먹을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중심으로 먹을 거를 공급을 하는데 트레일러 파업이 딱 일어나니까 대형마트에 있는 먹을 게 딱 없어지는 순간 6일 만인가 전 도시에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주유소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 것은 그거 자체가 석유를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데 과거 같으면 이제 전통시장 또는 이제 동네마다 있는 식료품점 이런 것들이 그 뭐죠? 우리가 먹을 거를 임시 저장을 하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형마트로 몰리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신선 농산물은 대형마트에서 절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럼 받아다 파는 거지 저장을 해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파업이 일어난다라든지 트레일러가 파업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게 쫙 팔리고 나면 그 큰 도시가 완전히 먹을 거에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시민들이 지각을 하고 나서 이 로컬 푸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최소한 우리 도시가 4일은 버틸 수 있을 정도를 도시 내 텃밭에서 저장을 하고 있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서구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건강, 복지, 마을 공동체 이런 것이 도시의 농업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시애틀이나 밴쿠버 같은 잘 사는 동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이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를 지려고 그러는데요.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서울시의 사례를 해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100년 정원이나 이 도시농업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커다란 뭐랄까 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딸 수 있는 수확들, 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방제와 방범. 방제는 뭐죠?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도시가 이렇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으면 얼마 전에 의정부에 화재가 난 것처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녹지 공간으로 이격이 되어 있으면 도시에 불이 나거나 할 때 좀 문제가 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몇 년 전까지 서울에 비만 오면은 추석날 너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홍수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수 같은 거를 막을 수도 있고요. 방범은 뭐죠?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도시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1980년대 이런 우리와 같은 도시농업 활동이 막 활발해지니까 가장 좋은 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흑인이 사는 마을에 과거 같으면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텃밭을 가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중학생이나 애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심부름을 다니거나 인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쟤는 누구 할머니 손자, 누구 할머니 손자 이렇게 되니까 그 동네 안에서 청소년 문제가 적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기후, 도시가 이제 시원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연환경 보호, 건강, 생활환경 보전,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 형성을 여긴 놨네요. 그다음에 도농상생, 농사를 져봐야지 농민들의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농사를 지면 질수록 상추는 아무래도 적게 드실지 모르지만 뭐 그 퇴비랄지 그 다음에 기타 모종이랄지 이렇게 농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문제지만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고요. 식량 안전,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농업을 통해 식량 안전, 그러니까 북에서 쳐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농촌에 파업이 일어나거나 트레일러 파업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 3, 4일을 도시 내에서 채소 같은 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회복지적 측면, 환경교육적 측면, 여가활용적 측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백년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기 선생님들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일기 선생님들은 이기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 뿌듯하셔가지고 아마 며칠간 밥을 안 드셔도 배고픈지를 모르실 것 같은데, 이기 선생님들도 3기를 꼭 만드시고 또 4기, 5기 해가지고 계속 되게 되면 시흥시라고 하는 공간이 어쩌면 우리나라 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정원 같은 가드닝이라고 하는 문화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선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활동을 기대하고요. 5월 달에는 서울에서 하는 그 국제 농업 컨퍼런스의 시흥 사례를 꼭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